안녕하세요. 여러분, 강약 약강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강한 사람한텐 강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더 약하게 굴어주는 것이 진정으로 멋진 사람 아니겠어요? 하지만 요즘 세상엔 강한 사람 앞에선 찍소리도 못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오히려 더 큰 소리 내는 그런 천박하고 무식한 사람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인 저희 남편도 겉보기엔 번지르르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비굴하고 찌질한 강약 약강의 표본 중 하나였거든요. 그래도 이런 놈한테 가만히 당하지 않고 이렇게 사연까지 쓸 수 있었던 건 내면까지 강한 저희 아빠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빠요, 강하시죠. 정말 강하세요. 사실 사연을 보내면서 너무 내 얼굴에 침 뱉는 얘기가 아닌가 처음엔 사연을 보내지 말까 고민도 많이 했었어요. 이렇게 유튜브에다가 내 얘기를 보내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저희 부모님의 과거 얘기를 들추어야만 하는데 괜히 이게 부모님한테 또 신뢰가 될 수 있으니까 허락을 받는데도 꽤나 많은 공을 들였거든요. 제가 이렇게까지 어디 나가서 부모님 얘기를 망설이는 이유는 바로 저희 아빠 때문입니다. 지금이야 남들이 봤을 때도 번듯한 직장 다니시다가 퇴직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제가 어렸을 땐 누가 저한테 야, 너희 아빠 뭐해? 하고 물으면 쉽게 대답을 못했어요. 이걸 직업이라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빠가 하고 다니시는 일이 참 창피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철 없는 딸이라 생각 마세요. 누구나 저희 아빠가 하는 일 들으시면 다, 소리 절로 나올 거예요. 하다못해 아빠 본인도 아빠 과거에 대해선 조금은 쪽팔려 하시는 것 같기도 하니까요. 저희 아빠 전국구로 이름 날리시던 건달이셨거든요. 생긴 건 진짜 평범하게 생기셨어요. 뭐 무시무시한 문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상이 험악하신 것도 아니고요. 아주 어렸을 땐 아침마다 정장 쫙 빼입고 출근하는 아빠가 직업 얘기도 제대로 안 해주고 해서 국정원 요인인가 의심했던 날도 있었다니까요. 그게 아닌 걸 알게 됐던 건 우연히 아빠가 통화하는 모습을 발견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 형님, 알겠습니다. 형님, 단속 잘 시키겠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형님, 알아서 잘 처리해 놓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예, 들어가십시오. 그 당시에 TV를 틀면 개그 프로그램이나 예능 프로그램에서 조직폭력배를 흉내내는 연예인들이 전화기를 귀에다 대고 상대방은 보이지도 않는데 허리를 꾸벅꾸벅 숙여가면서 인사를 하곤 했거든요. 너무나도 익숙한 말투와 분위기였어요. 아빠는 왜 하시는 일을 나한테 말씀해 주시지 않으실까? 대체 얼마나 비밀스럽고 특별한 일이길래 그럴까 싶었는데 전화기를 붙들고 허리를 꾸벅 숙여가면서 대답을 하고 전화를 끊는 아빠의 모습은 참 낯설고도 싫었습니다. 부엌 기둥 뒤에서 몰래 아빠의 통화를 엿듣고 있다가 전화를 끊고 또 나갈 채비를 하시는 아빠와 눈이 딱 마주쳤죠. 아빠도 제가 거기 있다는 사실에 꽤나 당황하고 놀라신 눈치였어요. 아빠, 나 방금 통화하는 거 다 들었어. 아빠 혹시 깡패야? 그런 거 아니지? 민정아, 그게 말이다. 그러니까 아빠가 하는 일이 너한테 솔직하게 말을 했어야 하는데 미안하구나. 그런데 아빠 정말 네가 생각하는 그런 양아치 같은 일하고 돌아다니는 사람 절대로 아니고 아빠 정말로 너희 엄마 만나고 민정이 너 낳고 나선 그런 적 없어. 난 아빠 진짜 멋있고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래? 아빠 나한테 다시 말 걸지 마. 너무너무 창피해. 공무원인 줄 알았더니 사람 괴롭히는 나쁜 사람이었던 거야? 그게 제가 진짜 어렸을 때예요. 난 사람을 괴롭히고 다니는 못되고 나쁜 사람인 아빠가 너무 창피하다고. 그래서 아빠가 내 아빠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고 저희 아빠는 제 얘기를 꽤나 큰 충격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날 제가 아빠의 정체를 알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엄마가 절 부르셔서 아빠에 대한 얘기를 꽤나 오래 해주셨죠. 시간이 지나고 기억이 많이 흐릿해지긴 했지만 아빠가 어렸을 때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그런 얘기들이었어요. 아빠의 식구들이 얼마나 많은 괴롭힘을 받고 살았고 그리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아빠가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속 사정들이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부잣집 막내딸로 태어나서 남부럽지 않은 지원을 받고 살아도 모자랄 엄마가 아직까지 외갓집 식구들과 대면대면하게 지내고 있는 이유도
아빠와의 결혼이 걸림돌이 되었겠구나 싶더라고요. 물론 어린 나이에 그런 어른들의 깊은 속사정을 듣는다고 해서 얼마나 다 이해를 할 수 있을 거고 얼마나 완전히 다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엄마가 무슨 소리를 해도 아빠가 한심한 깡패라는 사실엔 변함이 없고 나는 그런 아빠가 너무 창피하고 싫다고 딱 잘라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한동안 집에서 아빠와 대화도 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저녁을 차려줘서 밥을 잘 먹고 있다가도 아빠가 현관문을 여시는 소리가 나면 숟가락을 딱 내려놓고 방으로 쏙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궜죠. 민정아, 아빠 일 갔다 오셨는데 그래도 인사는 해야지. 아, 이게 무슨 버르장머리야. 일? 그것도 일이 될 수 있어? 힘없는 사람들 괴롭히고 없는 사람들 돈 뺏고 하는 그것도 일이라고 할 수 있어? 우리 집엔 일하고 온 사람도 없고 그래서 내가 인사해야 할 사람도 없으니까 나 부르지 마. 이제 잘 거야. 그렇게 쌀쌀맞게 굴고 집에서 아빠와 말도 하지 않고 지냈던 세월이 무려 3년입니다. 3년 동안 집에서 아빠랑 입도 뻥끗하고 지내지 않았다는 얘기만 들어도 제 고집도 보통 고집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으시겠죠? 여튼 그렇게 고집을 열심히 피웠던 보람이 있더라고요. 시작이 어떤 계기 때문이었을진 몰라도 저희 아버진 그놈의 깡패짓을 결국에 그만두게 됐으니까요. 민정아, 아빠 이제 그런 일 안 하고 살 거야. 하나밖에 없는 우리 딸 앞에서도 떳떳할 수 있는 그런 일 한번 해보려고. 그러니까 이만 아빠 좀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하나밖에 없는 딸이랑 앞으로 평생 말 한마디도 못하고 지낸다 생각하니까 이 아빠가 너무 속상해서 그래. 뭐? 그게 정말이야? 진짜 그만둔 거 맞아? 그럼 아빠 이제부터 무슨 일 할 건데? 일단 그 전에 나랑 분명히 약속해. 다신 어떤 일이 있어도 함부로 사람들 괴롭히는 일도 안 할 거고 화가 난다고 주먹 쓰는 일도 절대로 없어야 한다고. 빨리 손가락 걸고 약속해요. 저한테 부끄러운 아빠가 되고 싶지 않다면서 아빤 정말로 하시던 일을 정리하셨어요. 뭐 하시던 일이라고 해봤자 그놈의 깡패 짓이지만요. 일반적인 회사원들이야 사직서 한 장 작성해서 사장 얼굴에다 띡 하고 던져버리고 나오면 그만이지만 아빠가 하는 일은 그렇게 일방적으로 회사를 관두겠다고 통보하는 것조차 쉬운 곳이 아닌 아주 폐쇄적인 집단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전국구로 활동하고 있는 건달이라고 해서 뭐 맨날 쌈박질만 하는 건 아니고 사업장을 관리하고 이런 일들도 하다 보니까 아빠가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하니 이를 말리는 사람도 탐탁치 않게 바라보는 사람도 많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빠가 다른 건 몰라도 본인이 한번 결심한 일은 어떻게든 해내고 마시는 분이시거든요. 3년 동안 저랑 말 한마디도 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 담을 세워놓고 지내면서 딸한테만큼은 절대로 부끄러운 아버지가 되지 말자 그렇게 새로운 결심을 하셨고 그 덕분에 저도 대학 입학 전엔 소원대로 평범한 아버지를 둔 아주 평범한 딸이 될 수 있었죠. 아빠, 요즘에 삼촌들이랑 또 연락하는 것 같던데 이제 그런 나쁜 일엔 완전히 손 뗐다고 하지 않았어? 설마 나한테 거짓말하고 뒤로는 몰래 삼촌들 만나고 있는 거 아니지? 민정아, 아빠가 언제 우리 딸한테 거짓말하는 거 봤어? 그런데 아니라 아빠도 이번엔 제대로 된 일 좀 한번 해보려 그래. 너 용식이 삼촌 알지? 몰랐는데 용식이 삼촌도 같이 살고 있는 여자가 있다고 하더라고. 이런 일에서 이젠 손 떼고 싶다고 은근히 아빠랑 같이 일했던 삼촌들 중에서 번듯하게 살고 싶어하는 녀석들이 많길래 같이 회사 한번 차려보려고. 저희 아빠긴 하지만 뭐 번듯한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학력도 부족하고 사업이 어디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렇게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합심만 한다고 하루아침에 뚝딱 일궈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엄마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처음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같이 그런 조직 생활을 하던 삼촌들과 회사를 차리겠다는 아빠의 얘기에 기겁을 하고 정신 차리고 다른 일 알아보라 얘기를 했죠. 의심했던 것도 있었어요. 또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회사 차려놓고 모여다니면서 나쁜 짓이나 하고 다니려는 거 아닌가 하고요. 그런데 아빠는 정말로 마음이 맞는 삼촌들을 모으기 시작하더니 얼마 후에 회사를 차렸습니다.
사설 경호업체였죠.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께선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한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경호업체는 조폭 출신이 아니면 손대기 어려운 사업이기도 했어요. 더군다나 이미 한번 그쪽에 발을 담궜던 아빠와 삼촌들이 회사를 차렸다고 하니까 정말로 해코지를 하고 안갚음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회사를 차린 것 치고는 돈을 많이 버신 것도 아니에요. 아빠가 돈을 많이 버셨으면 저도 그냥 평범한 부잣집 딸들처럼 스트레스 안 받고 고생 안 하고 편하게 지냈었겠죠? 벌어둔 돈은 회사 차리고 유지하는 데 쓰기보다 조직을 나와 가정을 꾸리고 건실하게 살고 싶어하는 삼촌들이 사회에 나와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쓰여졌고, 그렇게 의리라는 명분으로 똘똘 뭉친 회사는 입소문을 타면서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딸이 이 가수 좋아한다고 하지 않았어? 이번에 아빠 회사에서 이 가수 콘서트 하는데 경호 들어가기로 한 거 알고 있지? 그래서 고맙다고 사장님이 티켓을 2장이나 빼주더라고. 우리 딸 같이 가고 싶은 친구 있으면 같이 가서 나눠줘. 진짜? 아빠 대박이야. 나 너무너무 가고 싶었는데 고마워요. 진짜 너무 고마워요. 열심히 살길 잘했단 보람이 드네. 우리 딸이 그렇게 웃으면서 고맙단 소리도 하고. 아빠 좀 더 열심히 잘해봐야겠다. 그런 의미로 오랜만에 아빠 한 번 좀 안아주지. 가족들 앞에서 폭력적인 모습을 드러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아빠긴 했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러지 않을 거다 약속을 하신 건 정말 철저하게 잘 지키면서 살아오셨어요. 덕분에 저희 가족도 드디어 평범이라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서 살 수 있게 됐죠. 처음엔 아빠가 겉으로만 저런 척 연기하는 거면 어떡하나 걱정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밤낮 없이 바쁘게 일을 하고 계시는 아빠의 모습을 보니까 그런 의심을 한 제가 괜히 부끄러워질 정도더라고요. 정말 180도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삼촌들도 평범하게 가정을 꾸리고 살기 시작하셨고요. 엄만 아빠 대체 어디가 좋아서 결혼했어? 외할아버지 성격에 아빠 쉽게 허락 안 해주셨을 것 같은데. 그리고 엄마 성격도 그렇잖아. 아빠랑은 전혀 딴판인데. 좀 신기하다 싶어서. 사람이 다 제 짝이 있나 봐. 남들은 너네 아빠 같은 성격, 너네 아빠 같은 일하는 사람 어떻게 만나냐고 하는데 내 눈엔 그런 거 안 보이고 저렇게 성실하게 일 열심히 하고 자기 사람은 끝까지 챙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만 보이더라고. 콩깍지지 뭐. 너도 그런 사람 만나봐라. 저희 엄마 성격이 아빠랑 전혀 딴판이세요. 엄청 순하고 그냥 딱 처음 봤을 때 인상도 여리여리하셔가지고 뭐 피아노 학원을 하실 것 같다느니 그런 소리도 많이 들었거든요. 딸은 아빠 닮는다고 하던데 전 아빠보단 외모나 성격이나 엄마를 쏙 빼닮아가지고 저도 남한테 싫은 소리 못하고 사는 편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엄마 성격에 대체 아빠 같은 사람을 처음에 어떻게 만났나 신기하기만 하더라고요. 아빠 말로는 엄마가 하도 마음을 안 받아줘가지고 첫눈에 반한 이후로 6개월을 매일같이 졸졸 쫓아다녔다던데 평범하지 않은 인상의 아빠를 만날 수 있었던 건 순전히 다 눈에 씌인 콩깍지 때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도 네 마음에 꼭 드는 그런 콩깍지 씌인 것 같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란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콩깍지는 무슨... 너 제발 콩깍지라도 씌었으면 좋겠다. 아니 외모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성격이 모난 것도 아니고 능력도 이 정도면 괜찮은데 너 설마 요즘에 TV 나오는 애들처럼 뭐 여자 좋아하고 어쩌고 그런 거 아니지? 우리가 널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데 그런 식으로 대못 박으면 나 정말 가만히 안 있는다. 아우, 연애 좀 안 하는 거 가지고 뭘 그래. 그리고 내 친구들도 보면 아직 결혼은 안 한 애들 많아요. 능력 되면 평생 혼자 살 수도 있는 거지 뭐. 결혼이 꼭 중요한가? 얘가 정말 지 엄마 속 터지는 소리만 골라가지고 하고 있네. 뭐 결혼이 꼭 중요하냐고? 너 그런 친구들 만나러 맨날 저녁마다 나가는 거면 앞으로 나가지도 말어. 아주 그냥 아무 쓸모짝에도 없는 애들 만나고 있었네. 아유, 사람들이 괜히 연애해도 결혼해도 다 때가 있다고 그러는 줄 알아? 여보, 얘 말하는 거 들었지? 그동안 가만히 놔두고 보고만 있었더니 더 안 되겠어. 우리 딸 과부로 늙어 죽기 전에 당신이 나서서 괜찮은 선자리라도 좀 주선해봐요. 넌 그러게 왜 순한 엄마 신경을 긁어가지고 이 사단을 만들어? 하여튼
아빠가 정말 괜찮은 놈으로다가 제대로 골라가지고 소개시켜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있어. 콩깍지에 씌이는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콩깍지에 안 씌이는 걸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대학 다니고 졸업하고 회사 다니면서 남자친구가 한 번도 없었던 건 아니지만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없었다고 해야 되나요? 이놈도 저놈도 다 거기서 거기 같다는 생각에 길게 연애를 해보지 못했고 결혼 정년기가 가까워지니 부모님은 별것도 아닌 일에 크게 걱정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괜찮다고 때 되면 알아서 다 만나고 하겠다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제 말은 제대로 들어주시지도 않으시고 무작정 선자리부터 만들어 보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평소엔 그렇게 부모님이 주선해서 갖게 되는 만남에 대해 정말 안 좋게 생각하기도 했고 이왕이면 부모님이 고르는 것보다 내가 고르는 게 낫지 않나 싶어 저도 그제서야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부모님 어떻게 말릴 수 있는 방법 좀 없을까? 이러다가 나 정말 결혼할 때까지 무슨 전셋집 보러 다니는 것처럼 선 보러 다니다가 내 젊은 날 다 끝날까 봐 무서워 죽겠어. 하여튼 평소엔 간섭도 안 하시다가 이렇게 결혼 얘기만 나오면 눈에 불을 켜신다니까. 그러지 말고 소개팅 한번 받아볼래? 부모님이 소개시켜주면 선이지만 친구가 소개시켜주면 소개팅이잖아. 너도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만날 수 있는 게 낫지 않겠어? 안 그래도 내가 아는 사람은 아니고 한 다리 건너서 아는 사람인데 다 같이 만나는 자리에서 네 얘기 한 번 했었던 적 있거든. 엄청 관심 갖는 사람이 있었는데 네가 관심이 없었으니까 소개시켜줄 수가 있어야지. 직업이 의사야, 의사. 너 부모님 선자리 피해서 의사 남편 만들 수 있는 거라니까? 처음엔 부모님이 주선해 주시는 자리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제 얘기를 들은 친구는 지난번에 저한테 안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소개를 시켜달라고 했었던 지인이 있다면서 이렇게 된 거 소개팅 한번 나가보는 게 어떻겠냐 하더라고요. 거절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당장 이번 주에 만나겠다고 하고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그 쓸데없는 선자리를 취소할 수 있었죠. 그냥 당장 귀찮은 거 피하려고 대충 시간만 때우다가 들어올 생각으로 나간 자리였는데 거기서 남편을 딱 만나게 된 겁니다. 의사라고 해서 굉장히 뻗대고 으스대는 성격일 거라 생각했는데 나이스했고요. 그런데 나이도 있으시고 개원 준비는 따로 안 하시는 거예요? 페이닥터라고 하시길래. 그러게요. 주변 친구들 하나둘씩 개원 시작하는 거 보면 저도 얼른 준비해야 할 것 같긴 한데 부모님한테 손 안 벌리고 저 혼자 시작해 보려니까 이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네요. 독립적인 성격까지 합격. 여러모로 마음에 들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완벽한 정육각형 능력치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제 눈에도 이렇게 마음에 쏙 드는데 부모님 눈엔 어땠겠어요. 소개팅 애프터 만남을 몇 번 더 가지고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하면서 남편을 부모님에게 소개시켜드리니 눈에는 아주 그냥 하트가 나오더라고요. 그땐 결혼을 한 사이도 아니었는데 벌써부터 박서방 하면서 사위 대접을 해주시더라니까요.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좋았고요. 이놈 자식이 이런 것까지 날 아주 쏙 빼닮았어. 난 처음에 결혼 생각 없다고 하도 뻗대길래 진짜로 하나밖에 없는 딸 평생 노처녀로 늙어 죽으면 어떡하나 걱정했었는데 이렇게 제대로 된 멋진 남자 데리고 오려고 그동안 재고 따지고 하느라 시집 못 갔었던 거구만. 의사 사위라니 아주 우리 집도 체면이 제대로 서겠어. 박서방 얼른 술 한 잔 더 받지 그래.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의 결혼이기도 했고 사위사랑은 장모요? 아니요. 저희 집에선 사위사랑은 장인어른이었습니다. 우리 사위가 필요한 거라면 뭐든 아끼지 않고 지원해 줄게 하는 기세로 밀어붙이는 아빠 덕분에 결혼식 비용도 저희 집에서 다 해결했었고요. 사실 아빠가 다른 사람들한테 말은 못하지만 옛날에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시고 영어도 잘 못하시고 남들한테 말 못하시는 학벌 콤플렉스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회사 만드시고 나서 어울려 다니시는 분들도 보면 죄다 고학력자에 개인적으로도 스마트한 사람을 좋아한다고 그래서 저 대학 보낼 때도 엄마보다 아빠가 훨씬 더 신경 많이 쓰시고 그 등살에 고생 좀 했을 정도라니까요. 그러니까 페이닥터이긴 하지만 의사 사위만 보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거겠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저도 그렇게 좋아하시는 아빠를 보면서 소 뒷걸음질 치다 쥐잡은 격이긴 하지만 내가 남편을 잘 골랐구나 아니면 엄마 말씀대로 다 제 짝이 있긴 있는 모양이다 했던 거고요.
늦었네. 표정이 왜 그래, 여보? 병원에서 무슨 일 있었어? 뭐긴 뭐야. 또 그 원장놈 때문이지. 하여튼 내가 봤을 때 그 대표 원장 그놈은 날 질투하고 있는 게 틀림없다니까. 아, 내 팔자야. 그렇게 새파랗게 젊은 놈도 대표 원장이랍시고 앉아서 사람을 쥐잡듯이 잡는데 제대로 된 번듯한 병원 하나만 있었으면 내가 이런 꼴 당했겠냐고. 억울해 죽겠다.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남편의 불평불만이 시작됐어요. 처음엔 그냥 하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저도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고 남편이 받는 스트레스의 강도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다 각자 하는 일에서 스트레스 받는 건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그렇게 회사에서 내내 스트레스 받고 집에 와가지고 의사랍시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집안일까지 해야 하고 또 그놈의 대표 원장 뒷담화를 듣다 보면 이게 무슨 감정 노동인가 싶은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불만은 딱 하나였죠. 내 병원이 없으니까 젊은 놈들이 밑에서 치고 올라오고 나이 든 놈들이 위에서 찍어 누르고 힘들게 공부했는데 월급쟁이들과 같은 신세가 되는 것이 싫다 이거예요. 장인어른 이번에 은퇴하신다고 하지 않았어? 퇴직금이 꽤 되실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당신이 말 좀 해서 이번에 병원 하나 개원하는 게 어때? 나 병원 개원해서 자리만 잡고 나면 당신도 그 귀찮은 회사 때려치우고 집에서 의사 와이프 소리 들으면서 살림만 해도 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둘 다 편하게 살려면 그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말 좀 잘해봐. 장인어른이 다른 건 몰라도 당신 말 한마디면 껍벅 죽잖아. 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병원 개원하는데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 큰 돈을 어떻게 아빠한테 빌려달라고 그래. 더군다나 이제 막 은퇴하신 분한테 내가 아무리 아빠가 예뻐하는 딸이라고 그래도 그건 너무 경우 없는 거 아니야? 괜히 아빠 앞에서 얘기하지 마. 저희 아빠가 건강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믿음직스러운 삼촌한테 회사 맡겨두고 은퇴를 결정하시게 됐거든요. 회사 다닐 동안 대표 자리에서 꼬박꼬박 월급 받고 생활하셨으니 퇴직금도 꽤 되시고요. 부모님이 워낙 젊은 시절에 고생을 많이 하시면서 사셨으니까 아빠 퇴직금 나오면 두 분이서 여유롭게 여행이라도 좀 다니셨음 싶고 제가 효도도 제대로 못 해드리고 덜컥 시집을 온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만 가득했는데 남편은 그런 제 속도 모르고 이젠 아빠 퇴직금까지 손을 대자고 하니 제가 얼마나 기가 막히고 화가 났겠어요. 또 그런 얘기를 듣고 나면 마음이 쓰여서 그냥 넘어가시지 못할 아빠 성격을 잘 아니까 남편한테 신신당부를 해놨죠. 절대 아빠 앞에서 그런 얘기 꺼내지도 말라고 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제 말을 잘 들었으면 애초에 이렇게 싸울 일도 없지 않았겠어요. 남편이 아니라 내 편이었겠죠. 기어이 아빠 은퇴식 날 가족들이 다 모여서 밥 먹은 자리에서 그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제가 정색을 하고 입을 막으려고 드는데 아빠가 무슨 얘기냐고 물어요. 저희 남편이 아주 당당하게 돈 좀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장인어른, 저 이 사람 정말 호강시켜주고 싶어서 그럽니다. 제가 잘 나가고 싶어서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은 이 사람 일 안 하고 집에서 편하게 살림만 시켜주고 싶은 거 그게 정말로 제 1순위예요. 그래서 말인데 저 돈 좀 빌려주십시오. 다들 자기 병원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어볼까 궁리하고 있는데 저만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그럽니다. 아빠 미안해. 이 사람이 요즘 병원에서 페이닥터로 일하면서 힘들어서 더 그런 것 같아. 당신 아무리 그래도 그런 얘기 아빠 은퇴식에서 꺼낼 생각을 해? 됐어. 그만해. 그런 중요한 얘기를 이렇게 가족들 다 모였을 때 얘기를 하지. 그럼 언제 얘기를 하겠어? 박서방 계속 얘기해보게. 그래서 자네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정확히 얼마가 필요한 거고 내가 투자를 해주면 언제까지 다 갚을 수 있겠어? 자네 입으로 말했잖나. 빌려달라고. 설마 장인어른 돈이니까 나중에 안 갚아도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손 벌리러 온 건 아니겠지? 그냥 별 얘기 아닌 듯 넘겨버리실 거라 생각했는데 아빠께선 남편의 얘기를 꽤나 진지하게 들어주셨어요. 남편도 그 얘기에 손사래를 치면서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덜컥 달라고 하겠냐. 그건 자기도 너무 양심이 없는 것 같다 하면서 둘이 본격적으로 돈 얘기를 시작했죠. 대출을 받으면 지금 이 정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병원 개원하는데 돈이 이 정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장인어른이 이 정도를 빌려주시면 좋을 것 같다 하더라고요. 아빠 미안해. 내가 저 사람한테 아무리 그래도 아빠한테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몇 번이나 얘기를 했는데
괜히 아빠 은퇴식 날 이런 얘기 꺼내가지고. 야, 엄마. 이런 중요한 얘기를 가족들 다 모였을 때 해야지. 그럼 둘이서 머리 맞대고 해결하려고 했어. 그리고 남자라면 모름지기 박서방처럼 호탕할 줄 알아야 할 땐 호탕할 줄 알아야지.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입 벌리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서 그래. 아빠도 그냥 주는 거 아니고 빌려주는 거야. 그리고 이것도 엄연히 내 투자의 영역이고. 자네 정말 이거면 되겠나? 그러면 지금 당장 계약서 한 장 쓰지. 도장 찍고 남은 돈은 내가 바로 넣어줄 테니까. 정말이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제가 절대 실망시켜드릴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보, 뭐하고 있어? 당장 장인어른이랑 계약서 작성할 준비 안 하고. 그냥 못 들은 척 넘어가실 줄 알았는데 저희 아빠는 정말로 남편에게 그 큰 돈을 빌려주겠다면서 선뜻 나섰어요. 이자는 어지간한 은행에선 꿈도 꾸지 못하는 아주 저렴한 돈으로 빌려주면서 최소한으로 받아야 할 법정 이자 수준으로 받았고요. 그렇게 저희 남편은 은행 대출까지 끼고 그렇게 꿈에 그리던 개인 병원을 차리게 됐습니다. 병원만 차리면 하루아침에 재벌처럼 성공할 줄 알았나 보죠. 처음엔 장사가 안 된다 어쩐다 하면서 그것 가지고도 어찌나 하소연을 하든지요. 병원 자리 잡는 동안엔 저도 나가서 일을 해야 할 것 같아 다니던 직장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꾸준히 다니고 있었습니다. 페이닥터 시절엔 의사들이 갈고서 집에 들어오면 짜증을 냈다고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갈굴 사람도 없으면서 혼자서 뭔 스트레스를 그렇게 받아대는 건지. 여튼 집에만 오면 짜증내는 습관을 버리지 못하더라고요. 당신 바라는 대로 아빠 지원받아서 병원까지 차리고 했는데 아직도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난 일 안 해? 하루 종일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왔다가 집에서 당신 짜증 받아주는 거 나도 그거 쉬운 일 아니야. 뭐, 지원? 장인어른이 그 돈 그냥 주신 거야? 지원이면 내가 안 갚아도 되는 돈이어야 맞는 거 아니야? 돈 좀 빌려준 거 가지고 이제 너도 유세 떠냐? 어? 아이씨, 짜증나. 차라리 그냥 페이닥터 생활을 할 때가 좋았다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오히려 병원을 개원하고 나서 남편과의 사이는 더욱 소원해지기 시작했으니까요. 시간이 조금 지나고 병원이 자리를 잡고 손님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거든요. 장사가 잘 되면 남편도 한풀 꺾였을 텐데 왜 사이가 소원해졌냐고요? 싸우는 것도 사이가 좋은 것도 남편이 집에 들어와야 가능한 일이니까요. 병원 일 때문에 오만 핑계를 다 대가면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들이 잦아졌습니다. 개인 병원 잘 되려면 리베이트 건들도 많이 받아야 하고 접대 자리 다 불려다니다 보면 바빠서 집안일을 돌볼 시간이 없다나요? 저도 이제 직장 관두고 이세 계획을 하고 있던 때라서 남편의 병원이 잘 되는 것이 좋긴 했지만 슬슬 집 밖으로 겉도는 것만 같은 남편 때문에 불안해지고 있던 터였어요. 확실히 여자의 촉이라는 것이 무섭긴 하더라고요. 이 불안함의 실체가 얼마 안 가 밝혀졌으니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뭐야, 잘못 걸린 전화인가? 누구세요? 안 들리세요? 여보세요? 혹시 최민정 씨 휴대폰 맞나요? 네, 제가 최민정 맞는데 어디서 연락 주셨어요? 번호 저장이 안 되어 있어서. 박민국 씨 아시죠? 저 박민국 씨랑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박민국 씨랑 혼인신고하신 분 맞으시죠? 지금 좀 뵐 수 있을까요? 네? 뭐라고요? 저희 남편이랑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요? 완전 미친 여자 아니야? 평화로운 어느 날이었습니다. 출근한 전 회사에서 의문의 전화 한 통을 받게 됐어요. 처음엔 번호가 저장되어 있지 않아서 잘못된 전화인가 했는데 한참을 말이 없던 여잔 저한테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저와 제 남편의 이름을 정확히 얘기하면서 제 남편과 지금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사이라고요. 처음엔 누가 장난 전화라도 한 줄 알았죠. 우리 둘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저부터 만나셔야 돼요. 혹시라도 박민국 그놈한테 알리실 생각이면 절대 말씀하시지 마세요. 이 얘기 듣는 순간 또 어떤 말도 안 되는 거짓말 지어낼지 모르니까요. 제가 문자로 약속 시간이랑 장소 보내드릴게요. 처음엔 남편한테 연락해서 이 믿기지 않는 얘기가 전부 사실인지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처음 보는 그 여자의 말을 뭔가 믿어야 할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뒤이어 시간과 카페 주소가 찍혀있는 문자 한 통이 도착했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곳을 향해 처음으로 남편의 내연녀를 마주하게 됐죠. 손이 벌벌 떨리고 당장이라도 머리 위에 물이라도 끼얹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테이블 아래로 손을 내리고 제가 긴장한 것을 들키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아마 그쪽은 제가 내연녀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겠지만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둘 다 그 남자한테 당한 거라고요. 최근에 그놈한테 병원 차려주셨죠? 그놈 병원 차리는데 제 돈도 들어가 있어요. 저랑 같이 산 지는 5년이나 됐고요. 그놈 엄마도 다 알아요. 여자는 말을 꺼내자마자 제 앞에서 눈물을 펑펑 쏟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여자와 나눈 얘기가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는지 차마 그 기분까지는 사연으로 다 옮길 수가 없겠네요. 알고 보니 남편은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랑 결혼을 하고 나서 페이닥터 생활을 할 당시에 이 여자한텐 미혼인 척을 하면서 접근을 했었대요. 집에 돈 좀 있으시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사실 전 남편이랑 이혼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처음엔 그 사람 말만 철석같이 믿고 제가 이혼녀라서 집안에서 반대가 너무 심하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부모님을 어떤 식으로든 설득하겠다. 그런 말만 믿고 기다렸거든요. 그러다가 우연히 핸드폰에서 그쪽 이름 보고 연락한 거고요. 그래도 그쪽이 본척인 본처였나 봐요. 전 혼인신고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내가 얼마나 믿었었는데. 커피 한 모금을 마시지 못하고 눈물을 펑펑 쏟는 여자를 보니까요. 남편에 대한 배신감, 같은 여자로서 이 여자에 대한 안쓰러운 마음, 분노, 억울함, 모든 감정들이 파도처럼 밀려오더라고요. 본처, 첩 이런 것들이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한심한 남자에게 배신당한 입장은 그 여자나 저나 같은 처지였는데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혼인신고를 해줄 거란 말만 믿고 철석같이 남편을 도와줬던 남편의 내연녀와 전 어느 순간 같은 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놈 제가 몰래 핸드폰 뒤져봐서 아는 건데 여자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어쩌면 저희 둘 말고도 만나고 있는 사람이 또 있을지도 몰라요. 마음은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런 놈 용서해 주시고 평생 같이 사실 건 아니죠? 마음 아픈 만큼 몇 배는 더 괴롭게 복수해줘야 되잖아요. 우선 빼도 박도 못할 증거부터 모으세요.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하시고요. 알겠다고 얘기를 하고 태연한 척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병원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남편이 평소와 다를 바 없이 투덜거리면서 집안일을 왜 이렇게밖에 못 해놨냐 잔소리를 시작하더라고요. 저런 인간 뭐가 좋다고 있는 비위 없는 비위 맞춰가면서 살았던 제 인생이 너무 아깝기도 하고 한편으로 아직 애가 생기기 전에 이놈의 실체를 다 알게 되어 다행이란 생각도 들었고요. 여자의 말이 생각나서 남편이 잠든 틈을 타서 핸드폰을 몰래 열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증거를 찾고 있었습니다. 확실히 그 여자가 저보다 더 똑똑하긴 하더라고요. 이놈이 쓰레기라는 걸 저보다 더 먼저 깨달았으니까요. 핸드폰에서 발견한 건 내연녀와의 연락이었습니다. 그 내연녀가 아까 카페에서 만나고 온 이혼녀가 아니라는 게 문제였지만요. 새파랗게 어린 내연녀가 또 있더라고요. 도저히 못 참겠다 싶어서 자고 있는 남편의 뺨을 냅다 세게 후려 갈겼죠. 당신 진짜 미쳤어. 힘들게 일하고 들어와서 자고 있는 사람한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뭐 꿈이라도 꾼 거야? 미치려면 곱게 미쳐야지. 진짜 어이가 없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다. 미치라면 곱게 미쳐야지. 네 주제에 잘난 것도 쥐뿔 하나도 없는 놈이 내연녀를 둘씩이나 두고 여자 셋 거느리고 사는 기분이 어때? 더 말할 것도 없어. 당장 이혼해. 당장 이혼하고 우리 아빠 병원 차리느라 빌려준 돈 다 내놓고 재산도 정확하게 반으로 나눠. 그 병원 우리 식구 아니었으면 애초에 올리지도 못했을 곳이잖아. 제가 뺨을 더 한 대 후려갈기려고 하니까 남편이 제 팔을 탁 잡더니 그제서야 비릿하게 웃으면서 본인의 실체를 드러내더라고요. 얼마나 소름 끼쳤다고요. 저런 놈을 남편이라고 믿고 살았던 내 인생이요.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런 얘긴 한마디도 안 꺼내고 좋다고 이혼하잡니다. 내가 그 돈을 왜 갚아? 말 그대로 니네 집에서 의사 사모 만들고 싶어서 나한테 투자한 돈 아니야? 그리고
그 돈 빌려준 건 니네 아버지야. 네가 무슨 수로 나한테 갚아라 말아야. 돈 받고 싶으면 니네 아버지 불러서 직접 갚으라고 말하든가. 왜? 너도 네 아버지한테 남편이랑 이혼할 거다. 이런 얘기 꺼내기는 또 죽기보다 싫지? 그럼 입 다물고 있어. 제가 부모님 마음에 상처 주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걸 뻔히 아니까 남편도 되려 당당하게 나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자신 있으면 한번 말해보라고. 자긴 오히려 좋다고 하루빨리 이혼해달랍니다. 이 집에 그 새파랗게 어린 내연녀 들여서 살고 싶다면서요. 남편한테 붙잡힌 팔을 뿌리치고 기어이 남편 귀싸대기를 한 대 더 올려붙이고 대충 짐을 챙겨서 친정으로 달려왔어요. 결혼한 이후로 크게 부부싸움을 한 적도 없고 부부싸움을 했다고 짐 싸들고 냅다 친정으로 달려오는 성격도 아니니까 제 모습을 보고 부모님이 많이 놀라신 눈치였죠. 아빠, 그놈 완전 쓰레기 자식이야. 완전 미친놈이라니까? 날 두고 세상에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 다른 한 여자랑은 아이 집까지 구해놓고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고 그 여자 말고도 새파랗게 어린 애랑 바람 피우고 있다니까? 나한테 이혼해 달라고 걔 집에 데리고 와서 살 거라고. 나 어쩜 좋아, 아빠? 아빠 너무 미안해. 그런 놈한테 투자까지 했으니. 부모님한테 남편 바람 피웠다고 말하는 거 쪽팔리죠. 그런데 지금 그런 쪽팔린 거 따지고 있을 처지인가요? 제가 나중에 알게 되어 충격받으시는 것보다 진작 말해서 부모님과 함께 수습하는 것이 낫겠다 싶더라고요. 더군다나 아빠의 돈이 들어가 있는 이상 이건 이제 저 혼자만의 문제도 아니고요. 제 얘기를 들으신 아빠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더라고요. 당연히 열받죠. 안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딸의 문제라면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드시는 아빠인데 그렇게 믿고 지원을 해줬던 사위가 바람까지 피웠다? 이거 뭐 용납이 안 되는 문제셨을 겁니다. 아빠는 조용히 핸드폰을 들어 어디론가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통화 내용을 들어보니까 같이 일하시던 삼촌들인 것 같았어요. 내 딸 눈에 눈물 흘리게 했으면 그놈 눈엔 피눈물 뽑아내야 내 속이 후련하지 않겠어? 용식아, 다른 일 있어도 다 제쳐두고 내일 오전에 시간 좀 비워둬라. 아빠, 나 때문에 그럴 필요 없어. 그리고 다신 그렇게 주먹 쓰는 거 안 한다고 했잖아. 삼촌들까지 다 불러서 괜히 일 크게 만드는 거 나 정말 싫어. 내가 해결할게, 응? 저희 아빠 과거 보통 화려한 게 아니잖아요. 저 때문에 괜히 아빠나 삼촌들이 다시 큰 싸움에 휘말려서 문제라도 생길까봐 전 그게 더 걱정이더라고요. 엄마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일 크게 벌리지 말라고 아빠한테 신신당부를 하시고요. 아빠가 너한테 뭐라고 약속했어. 다시는 그런 일 안 한다고 했지? 그놈은 어떨지 몰라도 이 아빠는 우리 딸이랑 한 약속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제가 울면서 아빠를 뜯어 말리자 아빠는 절 달래시면서 절대로 그런 게 아니니까 아빠를 한 번만 믿어달라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번도 저와 한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었던 아빠셨으니까 이번에도 약속을 지키실 거라 생각하고 그날 정말 오랜만에 부모님과 함께 본가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래도 아빠라는 존재가 참 든든하죠.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해주실 거란 생각이 드니까 저도 마음 편해졌나 봐요. 정말 오랜만에 두 다리 쭉 뻗고 마음 편하게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전 남편의 전화에 잠에서 깨게 됐어요. 야, 너 진짜 미쳤냐? 지금 장인어른이 와서 우리 병원 쑥대만 만들고 있잖아. 어디서 무슨 깡패 같은 인간들을 한 바가지 데리고 와서 미쳤어? 당장 와서 안 말려? 어디 숨어서 전화를 하는 건지 속닥거리는 남편의 말론 저희 아빠가 삼촌들과 함께 병원에 찾아가신 것 같더라고요. 그 소식에 저도 깜짝 놀라서 외투를 대충 걸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은 그야말로 난리가 나 있었어요. 저희 아빠랑 삼촌들이 병원 안에 있는 사람들을 내보내고 그야말로 병원을 뒤집어 엎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말리지도 못하고 안절부절하고 있다가 아빠의 모습을 보고 아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화를 내는 저를 보자마자 아주 의기양양해져선 저희 아빠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성질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다신 이런 일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요? 지금 당신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남의 병원 들어와서 함부로 기물 파손하고 내가 지금 당장 경찰 부를 겁니다.
아주 싹 다 잡아 넣어서 콩밥 먹게 해줄 테니까. 전 아빠를 걱정하는 거였지 책망하는 게 아니었는데 자기 편이라도 들어준다고 생각한 건지 의기양양해진 남편이 경찰을 부르겠다며 휴대폰을 들었고 아빠가 그런 남편의 머리통을 한 대 팍 후려갈기면서 남편의 눈앞에 떡하니 계약서를 뒤밀었습니다. 저희 아빠가 남편이 이 병원을 차릴 때 돈을 빌려주면서 작성했던 바로 그 계약서요. 저도 계약서 내용은 다 모르고 있었거든요. 남 돈 빌렸을 땐 나중일 생각도 하나도 안 하다가 이 계약서 똑똑히 읽어봐. 월 매출 1억 원 이상일 시 투자금은 즉시 반환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이 병원의 모든 소유권은 이전되는 내용에 동의한다. 계약서에 사인할 땐 똑바로 읽어봐야 한다는 것도 안 배웠나?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 병원이 어떻게 당신 병원이야? 내 병원이야? 이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모양이네. 소유권은 진작에 나한테 넘어왔고 내 병원은 내가 때려 부순다는데 뭐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어? 경찰? 그래, 얼른 안 부르고 뭐해? 너야말로 내 병원에서 누가 마음대로 손님 받고 장사하라고 했어? 나야말로 내 병원에서 불법적으로 영업하는 의사한테 딸이랑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경호원 출신들을 불러다가 경호하고 있는 건데. 아빠의 말에 남편의 턱이 떡하니 벌어졌습니다. 저도 놀라서 계약서를 확인해 보니까 아빠가 하신 말씀이 모조리 맞더라고요. 상황이 혹시라도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건 미리 다 예견이라도 하신 것 같았어요. 남편은 그제서야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저와 저희 아빠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을 아주 때려 부술 기세로 화를 내시던 삼촌들도 그 모습을 보고 혀를 끌끌 찼죠. 여보, 장인어른 제가 정말 미쳤었나 봐요. 제 인생에 이렇게 괜찮은 사람 다시는 못 만날 거 알면서도 실수한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런 실수 반복하지 않을 테니까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돈도 다 갚겠습니다. 제발 이 병원만큼은 그대로 놔둬주세요.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것 같은데 네가 뭔데 이 병원을 그대로 놔둬달라 말라야. 아빠 얘기 못 들었어? 이제 이 병원, 이 건물 전부 다 우리 아빠 소유라고. 어떡하냐? 볼 거라곤 이 병원밖에 없는 놈이. 이제 이것까지 없어졌으니까 여자 꼬시기 꽤 힘들겠는데? 어디 네 능력으로도 괜찮은 여자들 꼬실 수 있는지 한번 봐봐. 난 이제 너랑 끝이니까. 남편은 그럴 수 없다면서 제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울면서 매달리기 시작했고 아빠는 한심하다는 눈으로 그런 남편을 제게서 떼어놓았습니다. 여기서 제 복수는 다 끝이 났구나. 이제 이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에도 종지부가 찍히겠구나 했는데 그때 병원으로 제게 남편의 더러운 속내를 알려준 남편의 내연녀가 들어오더라고요. 그것도 포장이 되어 있는 커다란 액자를 들고 말입니다. 아니, 당신이 여기를 어떻게... 여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내가 다 설명할게. 여보? 누구 부르는 거야? 이 한심한 놈아? 혼인신고한 네 마누라 말하는 거니? 아니면 결혼할 거라고 찰떡같이 약속해놓고 달랬던 나 얘기하는 거니? 우리 웨딩 촬영했던 사진 나왔길래 그거 보여주려고 들고 왔다. 왜? 내가 어디 못 올 때라도 왔니? 내연이언 저한테 가위를 좀 빌려달라고 얘기를 하더니 가위로 들고 온 커다란 액자의 포장을 푹푹 찢었어요. 포장지가 벗겨지는 순간 병원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기가 차서 허소리를 냈잖아요. 그 액자 안엔 남편이 내연이와 몰래 찍은 웨딩 사진이 있었으니까요. 빼도 박도 못할 증거에 방금까지 제 다리에 매달려서 실수였다고 용서해달라고 싹싹 빌고 있었던 남편도 고개를 푹 숙이고 어디로 도망가야 하나 눈치를 살피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너 네 마누라한테 버림받고 나한테 돌아올 생각 꿈도 꾸지 마. 너 같은 똥차랑 내가 만나줄 거라고 생각해? 넌 딱 월급 받아서 생활하는 페이닥터가 아주 딱이니까 이건 그래도 같이 찍은 사진이니 여기 두고 가면 되는 거지? 너나 실컷 까져. 내연령 커다란 액자를 남편에게 집어던지고 병원 바닥에 침 탁 뱉고 나가버렸어요. 그제서야 돌아갈 곳이 없는 남편이 한 번만 다시 받아달라며 싹싹 빌기 시작했지만 찌질이 같은 남편을 발로 뻥 걷어차고 아빠의 팔짱을 끼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저런 놈인 줄 몰랐어요. 나도 정말.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네 덕에 알짜배기 병원 하나 생겼는데 뭐. 괜찮은 의사 구해서 앉히면 그만인 거 가지고 신경 쓰지 마라. 괜찮아. 아빠는 사위가 의사든 노숙자든 신경 안 써. 우리 딸 행복하게만 해줄 수 있으면 그걸로 된 거지. 아빠, 정말 고마워요. 정말로. 전 그렇게 요즘 남편과 이혼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편은 완전히 빈털터리가 돼서 요즘에 시어머니랑 둘이서 번갈아 가며 사과하러 찾아오는 중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혼 소송을 취하해 줄 거라고 기대라도 하는 모양이죠. 이놈한테 상처받았던 인생들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돌려받을 예정입니다. 이혼은 또 얼마나 속 시원하고 사이다 같은 결과물을 가지고 올지 오히려 요즘엔 기대만 돼요. 더 속 시원한 일 생기면 댓글로라도 후기 쓸어 올게요. 멋진 아빠와 제 인생 응원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전 50대 여자입니다. 어느새 제 나이가 벌써 반백이 됐네요. 전 이 나이 정도 되면 아이들 다 키우고 남편이랑 편안하게 안정적인 가정 꾸리고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네요. 전 20대에 식당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20년 넘게 가게를 하고 있어요. 지난 20년 동안 먹고 사느라 바빠서 아이들 크는 것도 못 볼 정도로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집, 가게 하면서 제 인생이랄 게 없이 돈만 벌며 살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 인생에 대해 다시 돌아보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전 20대에 식당을 하기 시작했어요. 젊은 나이에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저에게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당시에 부모님께서 뉴스에 나올 정도로 컸던 사기 사건의 가해자로 연루돼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거든요. 부모님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사기꾼에게 속아 바지 사장을 했어요. 사건이 커지자 결국 부모님이 다 책임을 떠안게 됐죠. 당시에 이미 부모님 두 분이 다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라 모든 문제를 저 혼자 해결해야 했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집까지 팔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턱도 없었어요. 전 빚쟁이들에게 쫓기다 외삼촌 집에까지 가 있었는데 어떻게 알고 빚쟁이들이 거기까지 몰려들었어요. 그 당시에 제 곁에 외삼촌이 없었다면 전 지금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결국은 외삼촌의 도움을 받아 빚을 일부 해결하긴 했지만 이미 재판에서 부모님이 형까지 받게 된 상황이라 부모님은 감옥에 다녀와야 했어요. 그때 당시만 생각하면 전 지금도 가슴이 떨려요. 세상에 혼자 남겨지게 된 것 같아 너무 무섭고 정말 죽고 싶었거든요. 여기까지 들으셔도 제가 어떻게 살았을지 대충 짐작하시겠지만 전 썩 평범하지 않은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았어요. 전 그런 우리 집이 너무 싫어서 줄곧 방황하며 지냈고요. 남들보다 사춘기가 길게 왔는지 전 학창시절 내내 그렇게 부모님을 싫어했습니다. 성인이 돼서도 마찬가지였고요. 돈이 없어서 가난한 건 그렇다 치더라도 저희 부모님은 부모로서 존경할 부분이 하나도 없는 분들이었죠. 부모님 두 분은 시작부터가 엉망이었어요. 둘 다 젊어서 다단계를 하다가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다단계라는 걸 알고 둘 다 빠져나와 결혼하고 절 낳고 사셨어요. 그런데 두 분 다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해본 적이 없다 보니 경제적으로 힘들었대요. 아버지는 도대체 뭘 하고 다니는지 모르지만 그냥 여기저기 돈이 되는 일만 있으면 따라다니셨습니다.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았고요. 어머니도 아버지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화장품, 방문 판매 같은 걸 하시면서 돈도 벌긴 했지만 절 전혀 돌보질 않았어요. 아침이면 달걀 딱 하나 붙여서 저에게 먹으라고 주고 알아서 학교 가라고 하셨어요. 전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항상 혼자였습니다. 가끔 식당을 하느라 바쁜 외삼촌이 들려서 밥도 해주고 용돈도 주시면 그렇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에겐 부모님에 대한 기억보다 외삼촌과의 추억이 많아요. 외삼촌은 자주 보러 오진 못해도 올 때마다 절 애틋하게 생각하고 따뜻하게 대해주셨으니까요. 그리고 제 인생에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외삼촌이 도와주셨습니다. 부모님의 감옥에 갔을 때도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 처박혀만 있는데 절 세상 밖으로 꺼내주셨어요. 많이 힘들었겠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넋을 놓고 있으면 어떡해. 사람이라는 게 다 먹고 살자는 건데 일어나.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지. 내가 이제 와서 무슨 일을 해요. 사기꾼 부모한테 큰 나 같은 애를 누가 써주겠어요? 오허, 이놈 봐라.
누가 써주긴 누가 써줘. 내가 써주시. 삼촌이 어엿한 식당 사장인데 우리 조카 할 일이 없겠어? 내일부터 가게로 나와. 삼촌이 다 가르쳐 줄 테니까. 그 코딱지만한 가게에 내가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삼촌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들면서. 됐으니까 그냥 가세요. 당시에 전 삐뚤어져도 한참 삐뚤어져 있었어요. 외삼촌이 저를 얼마나 걱정하시는지 알면서도 말이 곱게 나오질 않았죠. 부모 같지도 않은 부모 밑에서 자라다 보니 전 항상 어른들의 말이 다 헛소리 같았거든요. 더군다나 그때까지도 전 식당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삼촌 식당이라고 해봐야 작은 한식당이었는데 제가 거기 가서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 네 말이 맞아. 삼촌도 코딱지만한 가게 하면서 혼자 먹고 살기 너무 힘드니까 똑똑한 우리 조카 삼촌 좀 도와주라. 삼촌은 제가 필요하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다음 날부터 매일 저를 끌고 식당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설거지며 재료 손질이며 잠깐 쉴 틈도 없이 쉬지 않고 일을 시켰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집에 처박혀서 아무것도 안 하고 폐인처럼 있으니 외삼촌은 정신없이 뭐라도 시키면 제가 나아질 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 제가 외삼촌의 가게를 물려받아 지금까지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니 어쩌면 그때 삼촌의 판단이 옳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워낙 머리가 좋아서 뭐든 잘하는 사람이긴 해요. 그런데 생각보다 식당 운영도 잘했습니다. 삼촌을 쫓아다니며 음식이든 가게 운영이든 닥치는 대로 배우면서 전 삼촌을 도와 가게를 키웠어요. 덕분에 제가 삼촌 가게에 들어온 지 채 3년도 되지 않아 원래 가게 규모의 10배가 넘을 정도로 큰 가게로 식당을 옮겼어요. 아예 저와 삼촌은 외곽으로 가게를 옮겨서 고급 한정식집을 차렸습니다. 전혀 사업이든 음식이든 관심이 없었던 제가 가게가 술술 풀리니 나름 저도 재밌더라고요. 물론 하루도 쉬지 못하고 정신없이 살기는 했죠. 제가 뭘 하나를 하면 아주 지독하게 파는 성격이거든요. 삼촌과 식당을 운영하면서 지금의 남편도 만났고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식당 단골 손님이거든요. 특히나 시아버지께서 저희 가게 박대구이를 너무 좋아하셔서 한 달이면 4-5번씩 가게에 오셨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평소에도 퇴근길에 가게에 자주 들러 아버지 드리겠다고 박대구이를 포장해 가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남편과 가까워지면서 연애도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모두 좋은 분들이에요. 저희 친정 얘기를 듣고도 편견 없이 절 받아주셨습니다. 사실 시부모님을 뵙기 전에 긴장했거든요. 결혼이라는 게 남자 여자 둘이 좋아서 하는 거긴 하지만 양가가 다 같이 가족이 되는 일이잖아요. 평생 저도 부모님이 내 부모라는 게 창피하고 싫어서 어떻게든 도망가고 싶기만 했는데 생판 모르는 남편과 시부모님 앞에 저희 부모님을 소개한다는 게 너무도 싫었습니다. 아니나 달라요. 부모님은 부끄러운 줄 모르고 시부모님을 뵙자마자 자기들 살아온 얘기를 해대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된 얘기까지 했습니다. 아니 글쎄 사람 사는 게 이게 다 팔자대로 흘러가기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도 어릴 때는 부자 부모 밑에서 공주처럼 자라서 고생이라고는 모르고 살았었는데 피름은 남편이라는 인간은 어디서 이런 개벽다귀 같은 사람을 만나서 아유 내 인생까지 싸잡아서 같이 꼬이는 게 그냥 순식간이더라고요. 어머니는 도대체 뭐가 재밌는지 푼수처럼 웃어대며 시부모님 앞에서 아버지 욕까지 해댔어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듣고 가만히 계실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이 옆에 내가 말하는 꼬락서니 봐. 나도 너 같은 여자 안 만났으면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진 않았어. 저희 친정 부모님은 감옥에 다녀오고 나서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오히려 자신들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다녀왔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그전보다 더 엉망으로 살았습니다. 수준이 얼마나 낮은지 그 와중에 감옥에서 만난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며 매일 크고 작은 사고를 치는 바람에 저와 외삼촌이 그 뒤치다꺼리를 다 해야 했어요. 말이 뒤치다꺼리지 사고치고 다니는 수습을 해주는 것도 자꾸 반복되니까 저나 삼촌이나 너무나 힘들었고요. 그런데 이젠 제 결혼까지 파투 내려고 하니 기가 막히더군요. 이 자리가 지금 어떤 자리인 줄 알고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아이고 사돈 죄송합니다. 제 동생이랑 매제가 워낙 물색이 없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속에 있는 말을 감추질 못해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 테니 너그럽게 좀 이해해 주세요. 외삼촌이 아니었다면 전 결혼도 못했을 수도 있어요. 시부모님이나 남편이나 오랫동안 가게 단골이다 보니 외삼촌의 훌륭한 인성은 진작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결혼도 안 하고 조카인 절 일찍이 걷어 키워주다시피 했다는 사실도 다 알고 계시다 보니 저희 집안 사정을 다 알고 있었죠. 그날 상견례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전 부모님께 선전포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모라고 해준 것도 없이 매일 민폐만 끼치고 산 것도 모자라서 이젠 내 결혼까지 망치려고 그래요? 오늘이야 어쩔 수 없이 시부모님이랑 인사하는 자리니까 같이 나온 거지만 앞으로 결혼해도 괜히 부모 노릇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까지 한 것처럼 저한테 내내 무신경하게 하시면 돼요. 알았죠? 전 상견례 내내 참고 있었던 말을 퍼부었습니다. 부모님은 얼굴을 붉히며 저처럼 싸가지 없는 딸려는 아마 세상에 없을 거라고 궁시렁거렸어요. 하지만 전 그런 소리를 들어도 일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어릴 때부터 욕이라는 욕은 다 듣고 커서 그런지 타격감도 없었어요. 솔직한 심정으론 부모님과 평생 안 보고 살아도 상관없다 싶을 정도였죠. 이런 속마음을 혹시나 누구에게 들킬까 혼자만 마음으로 사귀며 살았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엉망이고 자식에게 해준 게 없다고 자식으로서 그런 말을 한다는 게 불효 중 불효잖아요.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부모에게 참고 산 게 있는데 이제와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 집은 부모와 자식 간 관계를 망치는 건 자식이 아니라 부모였어요.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어요. 결혼하고 얼마 뒤 갑자기 연락도 없이 부모님이 우르르 사람들을 데리고 식당에 온 적이 있었거든요. 전 부모님의 등장에 이미 심기가 뒤틀려서 상종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착한 삼촌은 어느새 부모님에게 가서 웬일이냐고 안부를 묻고 부모님이 데려온 손님들에게 인사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전 답답했지만 끼고 싶지 않아 멀리서 부모님을 지켜보기만 했어요. 그런데 역시나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데리고 온 사람들도 다들 뭐라는 사람들인지 하나같이 사기꾼들 같았거든요. 주고받는 대화들도 다들 자기 자랑하기 바쁘고 허세만 부렸고요. 거기까진 저도 그러려니 했죠. 어릴 때부터 항상 봐왔던 광경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부모님이고 같이 온 일행들이고 하나같이 다 저희 가게 직원들에게 무례하게 굴었다는 겁니다. 반말하는 건 기본이었고 서빙이 늦었다면서 자꾸만 험상궂은 얼굴로 소리를 질렀어요. 심지어 몇 명은 술에 취해 행패까지 부렸습니다. 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부모님께 다가갔어요. 다 드셨으면 행패 그만 부리시고 사람들 데리고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전 나름대로 최대한 정중하게 말한 거였어요. 생각 같아선 경찰 불러서 다 식당 밖으로 끌어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부모님 두 분이 다 표정이 싸하게 굳더군요.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 가관이었어요. 아이씨고 이게 기껏 먹이고 재우고 다 키워놨더니만 혼자 큰 줄 알고 싸가지 없이 구는 꼴 좀 봐. 당신은 도대체 자식 새끼를 어떻게 키웠으면 딸년이 저 모양 저 꼴이야? 자식 새끼라고 내가 혼자 낳았어? 같이 낳았으면 어머니 당신 책임도 있는 거지. 아, 왜 나한테 지랄이야? 부모님은 또 시작이었습니다. 손님들이 가득한 식당 안에서 저에게 소리를 질러댔어요. 무식하면 눈치라도 있든지 눈치가 없으면 목소리라도 작든지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정말 천박해서 봐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고 아버지고 둘 다 언제 나를 키워줬다고 그래요? 난 혼자 컸거든요. 혼자 이렇게 알아서 잘 큰 거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계산이나 하고 나가요. 전 할 수만 있다면 부모고 뭐고 다 쫓아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보는 눈도 많으니 저도 지식인답게 굴어야죠. 그런데 부모님은 애초에 말이 통하는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술도 한잔 했겠다. 이미 소리도 지를 만큼 질렀겠다. 부모님은 애초에 돈을 낼 생각이 없었죠. 저도 평소 같았으면 돈 안 받았을 거예요. 그냥 한시라도 빨리 다 나가길 바랐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유독 부모님의 행동에 화가 났습니다. 간신히 붙잡고 있던 이성의 끈이 끊어지고 말았어요. 어머, 이년 말하는 것 좀 봐. 너 지금 부모한테 돈 받겠다는 거야? 야, 세상에 피도 눈물도 없는 년. 순간 어머니의 말에 저도 모르게 이성을 잃었습니다.
도대체 자기들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제 와서 부모 노릇을 하려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기가 막혀서 말문이 다 막히네. 당신들이 부모라고 낳아준 거 말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래. 이 가게 외삼촌이랑 나랑 둘이 개고생해서 이뤄낸 거야. 당신들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다고. 그러니까 다신 여기 찾아올 생각하지 말고 내 앞에 나타나지도 말아요. 전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지금까지 살면서 부모라는 사람들에게 화도 내고 싶고 욕도 퍼붓고 싶었는데 자식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으로 꾹꾹 누르며 살았습니다. 마음속으론 부모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에서야 제 속에 있던 울분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전 결국은 그날 부모님과 손절했어요. 외삼촌은 그래도 천륜인데 그게 제 마음처럼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고 했지만 제 생각은 달랐습니다. 천륜이든 뭐든 그것도 일말의 추억이나 정이 있어야 가능한 말이지. 전 부모님과 조금의 정도 추억도 없기에 앞으로 영영 보지 않고 산다고 해도 아쉬울 게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그 뒤치다거리 안 해도 되니 좋았죠. 그렇게 전 인생에서 부모님을 빼고 나니 전보다 훨씬 더 살만했습니다. 외삼촌은 그런절 항상 안타까워하고 안쓰럽게 생각했지만 전 전혀 상관없었어요. 그리고 남편과 시댁에서 이런 저를 이해해주고 받아주셨다는 것에 감사하며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가족으로 여기고 더 잘하고 살기로 했죠. 저에게 가족이라곤 남편과 시댁 그리고 외삼촌 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역시나 순탄하게만 흘러가는 게 아닌가 봐요. 이제 좀 평온해졌다 싶었던 제 인생에 새로운 걸림돌이 생겼습니다. 바로 동서예요. 제가 둘째 낳고 얼마 되지 않아 시동생이 결혼을 했거든요. 시동생은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나오느라 내내 영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명문대 교수로 임명됐어요. 사실 제가 말은 안 했는데 시댁 식구들이 다들 학벌이 좋아요. 시부모님도 다들 명문대를 나와 이름만 말하면 아는 회사에 다니셨고 남편도 교육대를 나와 학교 선생님입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과는 달리 시댁 식구들은 다들 우여곡절 없이 평범하고 무난하게 살아온 사람들이라 그런지 매사에 긍정적이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지 않아요. 전 처음부터 시댁 식구들이 좋았습니다. 저처럼 조건도 좋지 않고 부족한 사람을 무시하거나 홀대할 수도 있는데 시댁 식구들은 다들 잘 대해줬거든요. 오히려 저와 외삼촌을 대단하게 생각해주고 존중해줬습니다. 그런데 새로 들어온 동선 그렇지가 않았어요. 동선은 시동생하고 소개팅에서 만나 결혼했어요. 동선 직업이 의사예요. 원래 의대를 나온 건 아니었는데 대학 들어가고 나서 너무 의사가 되고 싶어서 다시 수능을 봐서 지방의대에 들어갔답니다. 남들보다 조금 늦게 의사가 돼서 그런지 동선 나이를 먹고도 자기 학벌과 직업에 자부심이 굉장해요. 제가 오랫동안 장사를 하다 보니 사람을 처음 보면 웬만하면 그 사람 성격을 알거든요. 전 동서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좀 불편했습니다. 사람을 볼 때마다 무례하다 싶을 정도로 꼬치꼬치 묻고 자꾸만 제 앞에서 자기 잘난 척을 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동서와 시동생이 결혼하기 전에 동서와 전 저희 가게에서 처음 만났어요. 시동생이 가게에 밥을 먹으러 왔는데 옆에 있는 여자를 여자친구라며 제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당시에 제가 조금 바빴습니다. 다른 지역에 분점을 내기로 해서 직원들과 회의하느라 정신없이 바빴죠. 그래서 잠깐 인사만 하고 따로 얘기를 많이 나누진 않았어요. 그러다 식사를 다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시동생이 차를 가지러 간 사이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전 아직도 그때 동서와 나눴던 대화가 잊히질 않아요. 의사라더니 생각보다 좀 특이하다고 느꼈거든요. 얻어먹으려고 온 건 아닌데 계산을 안 받으셔서 괜히 죄송하네요. 제가 원래 어디 가서 밥 얻어먹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나중에 병원 동료들이랑 한번 와서 많이 팔아드릴게요. 시동생이랑 여자친구니 전 당연히 계산을 안 받았죠. 그런데 동선 아무래도 마음이 쓰였는지 저에게 따로 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앞으로 가족이 될지도 모르는 사이인데 언제든 오면 제가 밥은 대접할 수 있죠. 얘기 들어보니까 요즘 자영업자들 다 힘들다고 난리던데 그렇게 장사해서 언제 돈 벌겠어요. 원래 장사는 있는 사람들 상대로 장사해야 안 망하는 거예요. 제가 주변에 아는 병원 교수님이나 의사 동료들한테 홍보 많이 할게요.
기분 탓인진 몰라도 동선 저보다 나이도 훨씬 어린데도 뭔가 자꾸 절 가르치는 것처럼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은 저도 잠깐 만나 얘기를 나눈 정도니 그냥 그러려니 하고 고맙다고 하고 넘어갔습니다. 사람을 잠깐 보고 어떻게 다 판단하나 싶어서요. 그런데 기분 탓이 아니었어요. 동서는 저와 잘 맞지 않았습니다. 사실 맞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불쾌할 때가 많았어요.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 동서와 시동생이 결혼한 이후에 시댁 식구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동서와 만난 적이 있어요. 사실 동서는 의사라 병원 일이 바쁘다 보니 시댁에 일이 있어도 잘 오지 않았거든요. 항상 시동생을 통해 돈 봉투만 보내는 것 같더니만 그래도 그날은 시어머니 생신이라 신경이 쓰이긴 했는지 오긴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동선 유난히 좀 이상했습니다. 시어머니 생신이라 전 선물로 시어머니께서 평소에 갖고 싶다고 하셨던 안마 의자를 남편과 상의해서 미리 주문해뒀어요. 그래서 그날 마침 배달이 왔어요. 아이고, 내가 이러려고 말한 게 아닌데 괜한 소리를 해서 자식들 부담스럽게 만들었네. 저도 시어머니께서 그 정도로 좋아하실 줄 몰랐는데 안마 의자를 보시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잘했다 싶어서 뿌듯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동서가 약간 빈정상했었나 봐요. 어머니께서 안마 의자 얘기하셨으면 저한테도 미리 귀뜸해 주시죠. 그랬으면 저도 같이 했을 텐데. 형님 그렇게 안 봤는데 은근 여우세요. 형님 혼자 어머님 사랑 독차지하고 싶으셨어요? 동선 실실 웃으면서 말했지만 그 말 속에 뼈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동서가 언제 시댁에 일 있다고 얼굴 비춘 적이 있어야 말이지. 매일 얼굴도 보지 못하고 돈 봉투만 보냈는데 내가 동서한테 상의할 시간이 어딨어. 저도 어디 가서 당하는 성격은 아니에요. 더군다나 동서처럼 평생 공부만 한 사람한테 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 할 말만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갔죠. 그런데 동선 아직 말이 안 끝났는지 자꾸만 제 뒤를 졸졸 쫓아오더니만 일은 안 돕고 자꾸 쓸데없이 말만 걸었어요. 맞다, 형님. 전 몰랐었는데 형님이 하는 식당이 외삼촌한테 물려받은 거라면서요? 대박. 형님 그렇게 안 봤는데 금수저셨나 봐요. 동서가 며칠 전에 제가 식당에 없을 때 병원 동료들이랑 회식하러 식당에 왔었다더니만 도대체 뭔 소리를 들었는지 갑자기 이것저것 묻더라고요. 그거야 그렇다 치고 아무리 궁금해도 동서가 저더러 금수저니 어쩌니 하는데 그 소리는 좀 듣기 거북했습니다. 물려받은 거 아니고 외삼촌이 식당을 원래 하고 계셨는데 내가 일 좀 배우러 들어갔다가 지금은 아예 외삼촌이랑 같이 운영하고 있어. 전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동서가 원래 눈치가 좀 없고 궁금한 게 있으면 잘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건 결혼하고 몇 년 동안 겪으면서 대충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도 동서는 뭐가 그렇게 궁금한 게 많은지 쉬지 않고 꼬치꼬치 캐물었어요. 형님네 외삼촌도 결혼도 안 하시고 솔로시라면서요. 그럼 당연히 다 형님 거 되는 거죠 뭐. 거기다가 외삼촌이 할 때는 작은 식당이었는데 형님이 들어가고 나서 식당이 그렇게 유명해진 거라면서요? 동서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싶은 건지 자꾸 식당에 대해 물었어요. 전 대충 타이밍이 좋았다고 원래 외삼촌 음식 솜씨가 옛날부터 입소문이 나 있었다고 둘러댔습니다. 그러자 동서가 대뜸 제게 하는 말이 경영학과를 나왔답니다. 제가 장사에 일가견이 있는 게 그런 것 같다고요. 아니, 난 사정이 있어서 대학은 못 나왔어. 20대 때 방황 좀 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삼촌이 같이 해보자고 해서 장사 시작한 거야. 제 말에 순간 동선 못 들은 말을 듣기라도 한 것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을 벌렸어요. 그러더니 순간 입술을 삐죽이더군요. 어머, 그럼 형님이 요즘 그 귀하다는 고졸이에요? 우와, 대박. 저 사회 나와서 고졸은 처음 봐요. 요즘 개나 소나 다 가는 게 대학인데 왜 못 갔어요? 순간 저도 모르게 미간이 구겨졌습니다. 그제야 동서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왜 자꾸 불편한 기분이 드는지 알겠더라고요. 동서는 상대방 기분 같은 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성격이었어요. 동서는 눈치도 없이 도대체 뭐가 재밌는지 자기 혼자 깔깔 웃었습니다. 저더러 귀하디 귀한 고졸이라면서 신기하다네요.
형님은 좋겠어요. 남들은 20대 내내 취직하려고 공부하느라 정신없이 바쁘게 사는데 형님은 고졸 주제에 운이 좋아서 사장 소리까지 들으면서 매일 마음대로 해도 되고 저도 이럴 줄 알았으면 공부하지 말고 부모님께 그냥 가게나 하나 차려달라고 할 걸 그랬어요. 명색이 의사라는 사람이 어쩜 저렇게 꼬여도 단단히 꼬였나 싶었습니다. 동선 아무래도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지 말을 빙빙 돌리며 깐족거렸죠. 전 이러다가 동서랑 괜히 감정 싸움이라도 하게 될 것 같아 대충 말을 돌렸습니다. 동서가 공부만 해서 뭘 모르나 본데 장사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냥 직장 생활하면서 월급 받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제 말에 동서는 아직 할 말이 많이 남았는지 입술을 삐죽거렸지만 제가 얼른 자리를 피하고 나왔어요. 동서가 들어오기 전까지 전 시댁 식구들과 조금도 문제가 없었는데 동서가 들어오고 나서 자꾸만 티격태격 문제가 생기니 저도 만날 때마다 신경이 예민해지고 곤두서더라고요. 그런데 동선 항상 그런 식이었습니다. 별일 아닌 일도 별일로 만드는 이상한 재주가 있었어요. 한 번은 저희 큰애 생일이라 시동생이 택배로 선물을 보냈더라고요. 전 고마워서 가게 문 닫고 퇴근하는 길에 잠깐 시동생네 집에 들렀어요. 가게에 좋은 갈비가 들어왔길래 양념갈비를 재워가지고 갔죠. 시동생이 제가 만든 갈비를 좋아하거든요. 전 가는 길에 갈비만 주고 가려고 시동생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시동생이 일이 많아 아직 학교라고 집에 두고 가라고 하더군요. 동서가 집에 있다고요. 전 동서만 있는 집에 가기가 좀 껄끄러웠지만 그래도 후다닥 갈비만 주고 가야겠다 싶어 동선에 들어갔죠. 그런데 동서가 자다가 깼는지 얼굴이 푸석한 게 별로 안 좋더라고요. 전 그런 동서가 걱정이 돼서 동서에게 일 많냐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기분이 안 좋았는지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하더군요. 뻔히 바쁜 거 알면서 피곤해 죽겠는데 이 시간에 이런 거 뭐하러 가지고 오세요? 갈비야 먹고 싶으면 그냥 사 먹으면 되는 건데. 순간 제가 못 올 때라도 온 줄 알았습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귀찮아도 사람이 다 생각해서 가져다 준 건데 꼭 이렇게 사람을 앞에 두고 무안하게 해야 하나 싶어서요. 동서 피곤한데 내가 괜히 귀찮게 했나 보네. 미안해. 이거 그냥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내일 먹어. 나 그만 갈게. 전 민망해서 말도 잘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후다닥 동선의 집에서 나오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 동서가 뒤에서 중얼거리는 게 들리더군요. 이래서 사람이 가정교육을 잘 받아야 되는 건데 부모가 사기꾼이니 뭘 보고 배웠겠어. 순간 전 제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말 동서가 제게 한 말이 맞나 싶어서요. 저는 휙 몸을 돌려 동서를 쏘아봤어요. 동서, 지금 나더러 들으라고 한 말이야? 사기꾼이라니. 동서가 뭘 안다고 감히 나한테 마음대로 떠들어? 얼마나 화가 나는지 저도 모르게 눈물까지 눈동자에서 왈칵 차올랐죠. 제가 살면서 제일 듣기 싫었던 소리가 바로 가정교육을 못 받았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매일 사고만 치는 부모님 아래서 크다 보니 주변 어른들에게 별의별 소리를 다 들으며 자랐습니다. 부모가 저 모양이니 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한다부터 네가 잘못하면 이게 다 부모 닮아서 그런 거다 소리를 듣는 거니까 조심하라고들 했죠. 듣자니 형님네 친정 부모님 사기죄로 감옥 갔다 오셨다면서요? 소름 끼쳐. 자식도 있는 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사셨으면 감옥에 가요? 동선 자기 팔짱까지 끼고 거만하게 절 아래 위로 내려다봤습니다. 순간 전 너무 기분이 상해서 하마터면 동서 머리끄덩이라도 잡을 뻔했어요. 전 애써 이성을 붙들고 크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동서, 내가 정말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건데 그 입 좀 조심해. 한 번만 더 내 앞에서 선 넘었다간 절대 그냥 안 넘어가. 알았어? 전 동서고 뭐고 다 뒤집어버리고 싶었지만 간신히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집에 돌아오면서 혼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동서에게 그런 모욕적인 소리를 들었으니 너무 수치스럽고 속상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깨달았죠. 동서와 전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 가까워질 수 없는 관계라는 걸요. 그로부터 얼마 뒤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식당에서 바쁘게 마감을 하고 있었는데 늦은 시간에 동서가 식당에 왔어요. 그것도 병원 동료들을 잔뜩 데리고요. 그런데 동서와 일행들에게 술 냄새가 지독하게 났습니다.
알고 보니 이미 회식을 하고 술에 잔뜩 취한 상태더라고요. 형님, 제가 오늘 병원 식구들이랑 회식을 했는데 너무 기분 좋게 마셔서 이 차는 제가 쏘겠다고 일부러 멀리까지 다들 데리고 왔어요. 저 잘했죠? 동서는 지난번 일을 까마득하게 잊었는지 저에게 친한 척 제 팔짱까지 끼며 애교를 부렸어요. 전 동서에게 아직 감정이 남은 상태였지만 애써 표정 관리를 했죠. 주변에 동서 병원 동료들도 있는데 쪼잔하게 티내고 싶지 않아서요. 동서 연락을 좀 먼저 해주지 그랬어. 멀리서 왔는데 어쩌지? 우리 마감 시간 다 돼서 직원들 퇴근해야 되는데. 안 되겠다. 이 근처에 나랑 친한 사장님네 치킨집 있으니까 내가 그쪽으로 안날게. 동서 나름대로는 우리 가게 와서 좀 팔아주고 싶은 마음에 멀리서 온 거겠지만 저도 곤란하긴 마찬가지였어요. 이미 식당 마감 시간도 지났고 직원들도 하나둘 옷까지 갈아입고 나오는 중이었거든요. 전 애써 동서를 다독이며 근처 치킨집에 가자고 했습니다. 제가 쏘겠다고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동서가 술에 취해도 많이 취했는지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더라고요. 아, 형님, 우리가 강남에서 이 깡 시골까지 힘들게 택시 타고 왔는데 지금 설마 문전박대 하시는 거예요? 동서가 연락도 안 하고 안 오고 문전박대 무슨 문전박대야. 동선 뜬금없이 이상한 방향으로 몰고 갔습니다. 거기다 고작 서울에서 조금 벗어난 경기도에 있는 우리 식당을 가지고 깡 시골이라고까지 하면서요. 전 당연히 기분이 상했지만 술 취한 사람이랑 말해봐야 뭘 하나 싶어 대충 웃어 넘겼죠. 그럼 빨리 들어가서 우리 맛있는 거 해주세요. 내가 우리 병원 의사들 다 데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형님이 자꾸 이러시면 뇌가 너무 쪽팔리잖아요. 동선 몸까지 비틀거리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전 아무래도 이대로 그냥 안 돌아갈 것 같아 대충 알겠다고 하고 자리에 앉으라고 했죠. 제가 안주거리 좀 챙겨오겠다고요. 그러고는 직원들에게 얼른 퇴근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제가 그렇게 동서에게 경고를 했는데도 동서는 정신을 못 차렸어요. 동서가 아주 신이 났는지 자기 동료들도 있고 우리 가게 직원들도 있는 앞에서 선을 넘어도 3개 넘더라고요. 역시 우리 형님 최고. 자, 여러분 모두 우리 형님한테 인사해. 근데 우리 형님 고졸이다? 다들 고졸 본 지 오래됐지? 난 사회 나와서 고졸 처음 본다니까? 너무 신기해. 순간 식당 안은 정막이 일렀어요. 저도 저지만 동서 주변에 있던 동료들까지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정적을 깨고 가게 직원들이 배까지 잡으며 깔깔 웃어댔어요. 어머, 우리 사장님 동서분이라더니만 아무것도 모르시네요. 우리 사장님 사시도 합격한 사람인데? 그런 대단한 사람한테 그깟 대학 안 나온 거 가지고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직원들은 동서의 말이 어이없다는 듯 혀까지 끌끌 찼습니다. 그러게 우리 사장님 사시 합격하고 연수원 못 들어가서 그렇지 사시 합격할 때 차석까지 한 사람이라고. 왕 사장님이 아주 입이 마르게 자랑하셨잖아. 그래 우리 아버지 사기당할 뻔했을 때도 사장님이 도와주셨잖아. 아는 변호사도 소개시켜주시고. 아유 다들 퇴근이 나라니까 뭘 다 지난 옛 얘기들을 하고 그래. 얼른들 가요. 전 괜히 민망해서 직원들에게 그만하고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놀랐어요. 나이가 들어 저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는데 맞아요. 제가 그런 일이 있긴 있었습니다. 제가 사법고시를 본 것도 모자라 합격까지 했었거든요. 그것도 전체 차석을 말이죠. 저도 그땐 기억이 까마득한 게 그게 벌써 20년도 넘은 일이네요. 아니 형님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너무 놀라서 술이 다 깨네. 동선 이게 다 무슨 소리냐면서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그러더니 술이 다 깼는지 제게 바짝 다가왔습니다. 어머, 동선 몰랐구나. 내가 고졸인 건 맞는데 사실 사시 출신이야. 차석한 것도 사실이고. 전 최대한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기분을 느껴보는 것도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사법고시에 합격했다고 해도 제가 지금 당장 변호사도 검사도 아닌데 괜히 우쭐거리며 말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사람들 앞에서 제가 사법고시에 합격했다는 말을 내세워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외삼촌은 그런 절 언제나 자랑스럽게 여기셔서 보는 사람마다 자랑을 하고 다녔어요. 얘가 사법고시 차석까지 하는데 내가 사정사정해서 나랑 가게 일 도와주는 거라니까.
내가 우리 조카한테 진 빚이 많아서 해달라는 건 뭐든 다 해주고 싶어. 머리 좀 믿고 대학도 안 나와서 사법고시 좀 본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외삼촌은 절 대단하게 여기셨어요. 혹여나 부모님 때문에 제가 어디 가서 사람들에게 무시라도 당할까 어딜 가나 절 추켜 세웠습니다. 누가 봐도 제가 외삼촌에게서 받은 도움이 더 많은데도 항상 저에게 빚이 있다고 고맙다고 하셨죠. 외삼촌이 제 곁에 없었던 지난 날을 생각하면 전 끔찍하기만 해요. 전 어릴 때부터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보면 서울에 이런 집이 있다고 라고 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낡은 집에서 살았죠. 더군다나 부모님 사이가 좋지 않아 매일 얼굴만 마주치면 두 분은 싸우셨어요. 싸우는 이유는 항상 똑같았습니다. 그놈의 돈 때문이었어요. 부모님은 싸우다가 결국은 항상 최악으로 갔죠. 눈에 보이는 물건을 바닥에 내던진 아버진 혼자 분에 못 이겨서 집을 나가셨어요. 그리고 나면 어머닌 전 신경도 안 쓰고 혼자 술을 마시며 울기만 하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 모습이 싫어서 저는 항상 혼자 방에 들어가 책상에 앉아 공부만 했어요. 공부하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부모님 원망만으로 가득했죠. 돈 가지고 아버지 바가지 긁는 어머니도 싫었고 어머니의 울부짖음에 책임감 없이 집을 나가버리는 아버지도 싫었습니다. 전 절대 부모님처럼 살고 싶지 않았어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저에게 부모님처럼 살지 않을 방법은 공부밖에 없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하루라도 빨리 성공해 이 집을 탈출하고 싶었죠. 그런데 그것도 제 마음처럼 쉽지 않았어요. 가난이라는 건 의지만 있다고 해서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거더라고요. 뾰족한 수가 없으면 벗어나기 힘들었죠. 제가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부모님께서 알아주지 않으니 저에게 기회는 많지 않았습니다. 저보다 공부 못하던 애들도 고액 과외도 하고 학원도 다니다 보면 금방 절 쫓아왔거든요. 전 부모에게 뒷받침 받는 애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혼자서 부단히도 노력을 했어요. 열심히 한 덕분에 선생님들의 관심을 받아 대회 추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뭘 하겠어요. 부모님께서 전혀 제 학교 생활에 관심이 없으신걸요.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담임 선생님이 수학경시 대회에 나가보라고 추천서를 써줬습니다. 그런데 대회에 나가려면 부모님 도움이 필요했어요. 다른 지역에서 하는 대회라 부모님이 데리고 가줘야 하기도 했고 참가비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그마저도 아깝다고 경시대회에 나가지 말라고 했어요. 평일에 학교까지 빠지고 경시대회는 무슨 경시대회를 나간다고 그래. 그리고 거기까지 가려면 차비에 밥값에. 예, 움직이면 다 돈인데 우리 집에 그럴 돈이 어딨어. 그냥 넌 못 간다고 하고 다른 애들이나 나가라고 그래. 세상에 이런 부모가 또 있을까요? 남들은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대회를 담임 추천서까지 받아서 나갈 수 있는데도 그까지 비용이 아까워서 저희 부모님은 나가지 말라네요. 전 그때 태어나 처음으로 가장 큰 절망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어린 마음에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소용없구나 싶었죠. 그런데 그때 마침 집에 놀러와 있었던 외삼촌이 저와 어머니가 하는 대화를 듣고 어이가 없다는 듯 어머니를 나무라셨어요. 야,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애가 공부를 얼마나 잘하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추천서까지 써줬는데 그 대회를 안 나간다는 게 말이 돼? 지영아, 삼촌이 비용 줄 테니까 무조건 나가, 무조건. 그때 외삼촌이 아니었다면 전 아마 모든 걸 다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외삼촌이 제 편을 들어주신 덕분에 전 기운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외삼촌은 정말로 수학 경시대회에 나가라고 그때 돈 50만 원을 선뜻 어머니에게 주셨어요. 이 돈 우리 지영이 대회 나가는 데 쓰라고 주는 거니까 절대 딴 데 쓰지 말고 무조건 지영이 데리고 대회 나가. 알았지? 아이고, 결혼도 안 할 오빠 있으니까 이런 게 좋네. 조카 용돈도 주고. 외삼촌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일찍이 식당에서 일하면서 기술을 배웠어요. 그러곤 평생 독신으로 사셨습니다. 삼촌은 본인은 공부를 못했지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언제나 부러웠대요. 그래서 제가 포기하지 말고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집에서 이런 머리가 나오기 힘든데 삼촌이 우리 하나뿐인 조카 팍팍 밀어줘야지. 앞으로 공부하다가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삼촌한테 말해.
그전까지 외삼촌은 장남이 장가를 안 갔다는 이유만으로 집에서 골칫덩어리 취급을 받았었는데 저에겐 달랐어요. 그 순간 저에겐 영웅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외삼촌은 그때부터 저의 영원한 지원자가 되어주셨죠. 사실 전 대학에도 합격했어요. 법대는 아니지만 성균관대 합격이 된 상태였죠. 부모님은 먹고 죽으래도 돈이 없다면서 대학을 포기하라고 했어요. 아니면 장학금 주는 대학으로 가라고요. 그때의 절망감은 말로 다 못합니다. 매일 밤 이불 뒤집어 쓰고 혼자 울었어요. 남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대학을 떡하니 붙었는데 저희 부모님은 아무도 기뻐해 주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때 전 처음으로 외삼촌에게 도와달라고 전화를 했죠. 어디에도 부탁할 곳이 없었으니까요. 삼촌, 제가 면목이 없는 거 아닌데요. 이번 한 번만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저 대학 등록금 한 번만 내주세요. 제가 다음 학기부터 무슨 수를 써서든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 부탁에 외삼촌은 적잖이 놀란 듯 보였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외삼촌이 지금 당장은 그런 큰 돈은 없는데 며칠 내로 주변에서 금방 구해보마. 그러니까 절대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전 몇 날 며칠 고민 끝에 외삼촌에게 힘들게 말한 거였어요. 그런데 전 말을 해놓고도 내가 괜한 말을 했나 싶어서 삼촌에게 죄송했습니다.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식당하면서 사는 삼촌, 사정 뻔히 아는데 제가 괜히 삼촌에게 부담을 주고 힘들게 한 것 같아서요. 며칠 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등록금 낼 기간이 끝나가는데 외삼촌에게 연락이 없었어요. 전 아무래도 삼촌도 돈을 구하지 못했나 싶어 대학을 포기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서운하지도 않았어요. 사실 절 낳아준 부모도 외면하는 일을 삼촌이 해준다는 게 말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등록금 납부일 마지막 날 저녁에 외삼촌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냈냐고요. 전 돈이 없는데 어떻게 등록금을 내냐고 그냥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제 주제에 대학을 가봐야 뭐 하겠냐고요. 그러자 외삼촌께서 버럭 소리를 지르며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오히려 화를 냈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 너희 엄마한테 돈 보냈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야? 너희 엄마 등록금 안 냈대? 그랬습니다. 외삼촌은 힘들게 여기저기 발품을 팔고 돌아다니며 제 등록금을 간신히 구해 당일 아침에 어머니께 연락을 했대요. 등록금은 학생 보호자가 납부를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삼촌은 돈을 구하자마자 곧바로 어머니 계좌로 붙였답니다. 저는 삼촌 말을 듣는 순간 불안했어요. 그리고 삼촌에게 전 어머니에게 들은 말이 아무것도 없다고 전했죠. 그러자 삼촌은 그날 밤 식당 문도 급하게 닫고 우리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어머니와 외삼촌은 대판 싸우셨어요. 알고 보니 어머니가 중간에 사고를 쳤더라고요. 삼촌이 보낸 돈을 홀라당 어머니가 마음대로 본인 빚 갚는 데 써버렸어요. 너 미쳤어? 아무리 돈이 없고 궁해도 그렇지. 어떻게 어미라는 년이 딸내미 대학 등록금을 네 마음대로 빚 갚는 데다가 쓰면 어떡해. 내가 분명히 오늘까지 대학 등록금부터 내라고 했잖아. 지금 내가 거리 나왔게 생겼는데 전혀 대학 등록금이 문제야. 그리고 우리 집 사정이 제가 대학 들어가 봐야 뭐가 달라져. 하루라도 빨리 정신 차리고 나가서 먹고 살 방법을 생각해야지. 그 순간 외삼촌은 제가 너무 불쌍해서 눈물이 다 펑펑 쏟아졌답니다. 본인은 결혼도 안 해보고 자식도 없지만 자기 뱃속으로 낳아놓고도 세상에 어떻게 저런 부모가 다 있나 싶었대요. 삼촌은 제가 너무 불쌍하고 안쓰럽다는 말만 밤새도록 하다가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 갑자기 저에게 짐을 싸라고 했어요. 그때 전 집을 나와서 외삼촌과 살기 시작했습니다. 외삼촌이 본인이 돈만 있으면 어떻게든 대학에 보내고 싶다고 했지만 전 괜찮다고 했어요. 부모님에게 벗어나 살게 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사법고시를 준비했던 거예요. 외삼촌이 제 머리가 아깝다고 사법고시 시험이라도 해보라고 했거든요. 그때부터 전 2년 정도를 외삼촌 집에서 지내면서 꼼짝없이 공부만 했습니다. 삼촌이 대단한 게 제 고시 뒷바라지를 혼자 다 해줬어요. 덕분에 시험도 단번에 붙었고요. 제가 사법고시에 합격한 날 저녁 삼촌과 저는 둘이 끌어안고 얼마나 오랫동안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 발목을 잡은 게 바로 저희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둘이 같이 사기죄로 기소가 되고 감옥에 들어가는 바람에 제 사법고시 합격이 번복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냈던 거예요. 물론 그때도 외삼촌 덕분에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잘 넘겼지만요. 저에게 있어 외삼촌은 그냥 삼촌이 아니고 제 인생의 은인이었습니다. 절 사법고시까지 보게 해주신 것도, 저에게 식당을 물려주신 것도 다 삼촌이니까요. 외삼촌이 없었다면 아마 지금의 전 없었을 거예요. 아참, 그래서 동선 어떻게 됐냐고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우리 삼촌 얘기를 하다가 그만 중요한 걸 깜빡 잊었네요. 제가 성균관대에 합격했다는 것도 사법고시에 차석으로 합격했었다는 사실도 동서가 모두 알게 된 날 이후로 동서는 저를 대하는 게 180도 달라졌습니다. 매일 그렇게 제 앞에서 개념 없이 무시하고 잘난 척하고 고고한 척을 하더니만 이젠 제 앞에서 말도 조심하고 절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역시 뭘 해도 되는 사람은 다 되는 건가 봐요. 형님은 공부도 잘해. 그 어렵다는 사실도 척척 붙어. 거기다가 사업까지 잘하시고. 형님은 도대체 부족한 게 뭐예요? 정말 너무 부러워요. 심지어 만날 때마다 너무 아부를 떨어서 제가 민망할 정도예요. 거기다가 그 이후에 병원 동료들을 가게에 데리고 와서 저를 다시 소개했습니다. 다들 인사해요. 여기 우리 형님인데 사법고시 차석 출신에다가 식당을 2개나 운영 중이신 대단한 분이에요. 아, 거기다 최근엔 세무사까지 되셨다니까요. 우리 형님 너무 멋있죠. 동서 때문에 마음 상했던 시간도 있었지만 전 이제 마냥 동서가 귀여워요. 사실 동서도 동서지만 그 일로 인해 저도 많이 달라졌거든요. 사실 그날 직원들이 말할 때까지 제가 사시에 합격했었던 그 행복했던 시간을 까마득하게 잊고 살고 있었어요. 사는 게 너무 바빠서요. 그 순간에서야 제가 너무 가정에만 생각하며 사느라 나의 꿈이며 인생은 뒷전으로 생각하고 산 것 같아서 저도 후회가 많이 됐습니다. 덕분에 그날 이후 전 마음속으로만 꽁꽁 숨겨뒀던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어요. 사실 식당 일이야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돈만 생각하고 시작한 일이었거든요. 전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했기에 머리를 쓰면서 하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며 일하는 사무직이 멋있어 보였거든요. 전 그 어떤 것보다 공부하는 게 적성에 가장 맞거든요. 그때의 추억을 더듬어 전 식당을 남편에게 맡기고 제2의 인생을 살아보기로 했어요. 전 세무사 시험에 도전해 얼마 전에 최종 합격했습니다. 혹시나 안 될까봐 가족들한테도 말도 안 하고 준비했는데 단번에 붙어서 다행이었죠. 사실 다행인 정도가 아니라 날아갈 듯이 기뻤습니다. 이 나이에 뭔가 도전해서 이뤄냈다는 게 스스로 너무 뜻깊었거든요. 전 최근 동네 세무사 사무실에 취직해서 일을 배우고 있어요. 평생 장사만 하던 제 인생의 첫 직장이었죠. 나이도 있고 사회 경험도 많지 않으니 분명 힘들고 지칠 때가 있겠지만 그래도 늦게라도 해보고 싶었던 일에 도전해서 너무 뜻깊고 좋습니다. 요즘처럼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대가 되고 즐겁긴 살면서 처음이에요. 어쩌면 이게 다 동서 덕분인지도 모르겠어요. 동서가 매번 절 무시한 덕분에 저도 새로운 자극을 받았으니까요. 전 현재 어느 때보다 가장 행복합니다. 이런 저의 새로운 인생 2막 응원하는 글 댓글로 남겨주시면 읽어보고 기운 내서 더 열심히 해볼게요. 여러분께서도 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나이 좀 들었다고 주저하지 마시고 저처럼 한 번 더 도전해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저의 인생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항상 편안하시길 바랄게요.